일단은 선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솔레르랑 루이스의 경우에는 이강인이라는 선수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수 유형 자체가 이강인이라는 선수랑은 파비안 루이스랑 솔레르는 약간 아예 다른 유형이에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특히 솔레르의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파비앙의 경우에는 완전히 조금 다른 유형의 선수고, 특히 파비앙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파리 공식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파리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공식 홈페이지를 왜 들어가냐면은 이번 시즌 아직 지금 선수단이 업로드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업로드가 안 됐는데, 지난 시즌 기점으로 해서 뭐 나갈 선수들은 어느 정도, 나간 선수들은 배제를 하고 얘기를, 주전 경쟁을 누구랑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33에서 이제 인사이드 하프, 메짤라 포지션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볼게요. 제 생각에는 베라티의 경우에는 등번호도 6번이고 파리에 합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6번 미드필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딩 미드필더, 혹은 스페인어는 이제 메디오 센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지션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내려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포지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 이 메짤라 인사이드 하프에서 경쟁을 해야 될 선수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스페인 국적의 파비안 루이스가 있죠. 파비안 루이스가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비티냐가 있습니다. 비티냐, 그리고 헤나투 산체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발렌시아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를로스 솔레르. 이 정도까지 해서 저는 이제 4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단은 헤나투 산체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수 커리어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완전히 바이언으로 이적했다가 뭔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거의 선수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릴에 합류한 이후에, 특히 이제 릴에서 이제 루이스 캄포스, 지금 파리 이제 외주, 따지고 보면 이제 뭐 표현을 하면 웃기긴 하지만 외주죠. 외주 단장이 이제 릴의 단장 역할을 했을 때 영입이 돼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커리어를 다시 되살려서 갈티에 감독이랑 같이 해서 지금 파리로 넘어왔었는데, 지난 시즌 또 근데 부상으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하면서 지금은 구단에 남는 것조차도 이제 약간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헤나투 산체스를 빼고 보게 되면은 경합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선수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카를로스 솔레르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선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솔레르랑 루이스의 경우에는 이강인이라는 선수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수 유형 자체가 이강인이라는 선수랑은 파비안 루이스랑 솔레르는 약간 아예 다른 유형이에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특히 솔레르의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파비앙의 경우에는 완전히 조금 다른 유형의 선수고, 특히 파비앙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여기 들어가면 또 나오긴 하겠지만, 파비앙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신장이 189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에 굉장히 가까운 유형의 미드필더예요. 박스 투 박스 유형에 가까워서 신체적인 강점이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팀의, 특히 이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랑은, 강인이랑은 아예 조금 유형이 다른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파비앙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 강인이랑 관계없이 이 8번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추가적으로 선수 영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인이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경쟁자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솔레르랑 이제 비티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유형으로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저는 이제 비티냐라고 생각을 해요. 비티냐의 경우에는 뭐 포르투에서 이제 거상이죠. 포르투에서 넘어왔고, 지금 보시게 되면 신장이 도 170에 64라서 강인이랑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도 비슷합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비슷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선수의 유형 자체가, 미드필더로 봤을 때 선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특히 이 선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433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8번 유형에 저는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이 좁아졌을 때 그 좁아진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도 하며, 그리고 아까 변칙적으로 봤던 거 있잖아요. 오른쪽 측면에서 셀타의 예를 들면서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나 왼쪽 측면에서 로테이셔널 무브먼트가 이루어졌을 때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가지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 또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만 들어보더라도 이제 강인이라는 선수랑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유사점이 이제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는 직접적인 경쟁을 펼쳐야 하는 선수는 이제 비티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티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즌에 또 파리
이 경기를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설위원으로 스카이 스포츠에서 파리 경기를 많이 중계를 했었는데, 비티냐의 경우에도 지금 출전 시간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헤나투 산체스의 경우는 904분이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많은 시간을 뛰기는 했지만, 미드필더 중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뛰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입지가 완벽하게 또 잡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전 경쟁을 이게 해볼만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충분히 해볼만 하고, 근소하게 저는 우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강인이가 이제 비티냐에 대해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뭐 강인이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스페인에서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스탯이 나오죠. 2골 4도움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를 얼마만큼 자주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강인이가 제 생각에는 비티냐보다는 한 수 위에 있어요. 물론 이제 비티냐의 경우에도 워낙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선수의 기량이 만개를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인이는 현 시점에서는 비티냐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소하게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근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 이제 프리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이고, 그다음에 뭐 강인이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능력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돼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저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뉘앙스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신경 써야 되냐, 혹은 아니면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고, 뭐 단점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 팀에 가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고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장점 극대화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비티냐랑 직접적으로 포지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인이가 우위에 있는 부분은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선수의 특성이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냥 해오던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거를 플레이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기에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베르나르도가 오더라도 주 경쟁자는 비티냐인 거죠. 베르나르도가 오면은 이제 근데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베르나르도의 경우도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고 봐야 되고, 베르나르도가 오면은 베르나르도 결국에는 이제 비티냐, 솔레르와 함께 직접적인 경쟁자 목록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리고 근데 약간은 또 베르나르도랑은 다르긴 해요. 베르나르도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뛸 수 있는 포지션의 폭이 조금 더 넓고,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만 봐도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뭐 막 풀백도 나왔다가 측면 미드필더도 나왔다가 하는 선수기 때문에 활용될 경기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경기의 니즈, 상대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조금 더 만드는 것이 수월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우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 선수죠. 여기도 나올 수도 있고 저기도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완전히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게 선수 이제 주전 경쟁이라는 거를 저도 워낙 그게 이슈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저는 주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코치를 하지만.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경쟁은 나랑 쟤랑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랑 쟤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할 거를, 훈련이죠. 선수 입장에서는 훈련이니까 훈련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훈련이 있고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훈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훈련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단의 훈련 시간에 와서 훈련을 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훈련은 뭐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이는 훈련과 보이지 않는 훈련을 내가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기회가 특정 상황에서 나한테 오는 거지, 얘가 나랑 경쟁을 해야 돼서 내가 쟤를 찍어 누르고 쟤를 압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골키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얘가 나오면 쟤는 못 나오고, 제가 나오면 또 얘가 못 나오는데 쟤네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관점에서 그 레벨의 선수들은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마인드로 온전하게 자신에게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온다고 해서 뭐 베르나르도 실바를 뭐 경쟁해서 막 이겨야 되고 찍어 눌러야 되는 대상, 비티냐의 경우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비티냐라고 무조건 막 압도해야 되고 찍어 눌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선수들한테, 유소년이든 프로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레벨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레알 베티스에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레알 베티스에 이 선수가 있는데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지난 시즌에 이제 막 굉장히 대표팀도 소집되고 좋은 상황이었다가 지난 시즌에 또 주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주전 경쟁 밀려가지고 이제 조금 뭐 약간 부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르아가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전혀 그럴 게 없다. 나한테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좋은 거냐면 나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내 팀 동료가 나보다 잘해서 경기에 나가면은 그게 되려 좋은 거다. 왜냐면은 그러면 일단 그 선수가 나보다 잘했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서 나보다 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팀의 입장에서 축구는 팀 종목이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개인적으로도 좋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나도 경기에 뛰고 싶기 때문에, 그럼 나도 경기에 뛰고 싶으니까 내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다. 저 선수보다 훈련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내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저 선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나는 그러면서 나도 더 좋은 선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더 긍정적이고 나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는 거는 긍정적일 수가 있죠. 뭐 단순히 뭐 보고 배우고 뭐 튜터링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는 얼마만큼 좋은 선수인지 아시잖아요. 저도 포르투갈 가서 직접 보면서 진짜 이거 입을 쩍 벌리고 봤어가지고 얼마만큼 좋은 선수인지 알고, 저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내가 뭔가 저 선수보다 경기에 많이 나서고 싶으면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좋은 선수가 돼야 하니까 그것도 선수 개인의 관점에서는 또 좋은 일이죠. 그렇게 막 편협하게 생각해서 제가 왔으니까 내가 경기에 못 나가고 쟤 때문에 내가 경기에 못 나가니까 나는 쟤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축구가 즐거워지지가 않고, 그러면은 경기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엔리케 스페인 부스케츠 롤이 현재 파리에서는 베라티가 1옵션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베라티가 1옵션이죠. 베라티가 1옵션이고 뭐 우가르테도 없고 기존에 다닐로 페레이라도 있기는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루이스 엔리케 433에서 봤을 때는 베라티가 저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가르테의 경우에는 또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베라티의 경우에는 선수 커리어를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파리를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저는 또 선수로 누굴 좋아했냐면 이 티아고 모타, 지금 끝난 시즌에서 이제 볼로냐 감독을 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죠. 스페인 라리가에도 오래 있었고 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었고 인테르 트리플 크라운 할 때 주축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리 넘어와서 이제 파리 레전드로 남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파리가 이제 카타르 잡으러 인수된 시즌부터 계속해서 봤거든요. 이제 그 감독 안첼로티 오기 전부터 해서 뭐 보고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모따 베라티 라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파리 뭐 유니폼도 있었고, 제가 루카스 모우라는 파리 있을 때 한국 왔을 때 사인도 받고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 때. 근데 베라티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약간 완성형 6번에 가까워진 선수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강인이랑도 비슷하죠.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겨서 수비로 전환돼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6번 미드필더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고 팀이 수비 진영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베라티는 커리어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한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가졌을 때의 퀄리티는 여전히 똑같은데 그렇게 수비로 공격을 하다 수비로 전환될 때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선수라서 거의 이제 컴플리트한, 이제 완전한 6번 미드필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주전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제 6번으로서 제일 적합한 선수는 현재 파리에서는 마르코 베라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전술적으로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죠. 기술적으로는 이건 제가 그 이성모 기자님이랑 컨텐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랑 같이 일했던 스페인 코치들 중에 강인이 이제 유소년 때 발렌시아 때 코치였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코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저랑 친구로 지내니까 들어보면 얘기하는 게, 기술적으로 강인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스페인에 초등학교 때 처음 넘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 달라진 거 있는 거는 오른발 쓰는 거. 오른발 쓰는 게 훨씬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그거 말고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똑같아요. 제가 왜냐면 2014년에 스페인 있을 때 봤었으니까, 그때 경기 보러 다니고 막 했었으니까 그때랑 똑같은데, 근데 전술적으로는 물론 저게 전술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전술적으로는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들은 맞고,
근데 뭐 마요르카가 수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체력이 세이브되는 걸 감안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뭐 저거는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식으로 뭐 체력 이렇게 축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모르겠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술적으로 있는 거는 맞습니다. 주앙 펠릭스를 노린다던 말이 있는데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주앙은 만약에 음바페가 나가면은 주앙이 한번 올만하죠. 주앙이 올만하고, 그리고 주앙의 경우에도 또 어쨌든간 단장으로 파리가 이제 루이스 캄포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커넥션이 생기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앙 펠리스가 오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근데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음바페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음바페가 나가면은 주앙이 올 수도 있고 와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또 이게 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조금 오래전 얘기기는 하지만 제 세대의 얘기죠. 30대 이후 사람들의 얘긴데 옛날 갈락티코 1기 이제 데이빗 베컴, 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고, 호나우두 이렇게 있을 때 이미 증명이 너무 명백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FIFA 올해 선수 1, 2, 3위로 꼽히던 선수들이 다 한 팀에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 이 선수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예요?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들이에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공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서 경기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인데, 근데 그런 선수가 막 2명, 3명 있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 선수 중 하나가 공을 가졌을 때 공이 없는 상태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선수들의 숫자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팀의 밸런스가 깨져요. 사실 최근 이제 지난 월드컵은 지난 월드컵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지난 월드컵 전에 러시아 월드컵이랑 그 전에 있었던 유로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딱 전형적으로 부족한 예였죠. 언제였냐면 이제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들이 뭐 이스코, 티아고 알칸타라, 그다음에 뭐 꽃게,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이 즐비했었을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가 이거는, 그리고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스페인 대표팀 델보스케 감독이 했을 때 피트니스 코치였던 하비에르 미냐뇨가 한국 코치로 있을 때 그 대한축구협회 교육을 했었는데, 그 교육에 제가 직접 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본인이 직접 그 영상 보면서 했던 얘기기도 해요. 그때 이제 영상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경기 영상을 봤을 때 스페인 대표팀이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냐, 개선해야 될 점이 뭔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공이 없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스페인어를 직역을 하면 기피라고 하거든요. 직면한 공을 가진 선수가 직면한 수비의 등 뒤에서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 그런 전술적인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냐노가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를 했던 바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대표팀 코치였던 사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게 확실히 그런데, 공을 가져서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의 경우에는 네이마르가 나가든지 아니면 음바페가 나가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강인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입이 이루어졌을 때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뭐 좀 솔직히 말해서 축구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가십거리인데, 이거 하나 같이 볼게요. 뭐냐면은 별건 아닌데 이게 파비앙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이게 기사가 언제 기사, 이게 렐레보 기사인데 6월 17일 기사죠. 2023년 6월 17일이니까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의 판이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오고 강인이가 파리에 가는 게 정해지기 전인데, 이제 이때 기사 같은 경우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제목을 보게 되면 todo el mundo dijo que Luis Enrique y yo nos habíamos peleado y no tuvimos ningún problema 돼 있어요. 뭐냐면 todo el mundo, 그러니까 온 세상이 디호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루이스 엔리케 y yo,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랑 나랑 nos habíamos peleado, 우리가 다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no tuvimos ningún problem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근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파비안 루이스가 지난 유로까지는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유로 이후에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소집이 안 됐어요. 단 한 차례도 소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번 유로 때 싸웠다, 이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 언쟁을 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표팀에 안 뽑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때가,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근데 왜 했냐면은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월드컵이 끝나고 루이스 엔리케가 나갔고 이제 루이스 델라푸엔테가 감독이 됐는데, 루이스 델라푸엔테는 이제 스페인 연령대 밑에 하위 카테고리 계속해서 감독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언더 21 감독하면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 2세대랑 굉장히 가까운 감독이에요. 2세대를 끌고 좋은 성과를 냈던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덴 라푸엔테가 감독이 돼서 이제 대표팀에 다시 소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스 엔리케가 있는 동안 이제 안 뽑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니네 싸웠다고 얘기하던데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여기서 인터뷰도 이제 얘기도 하죠. 막 여기서 이제 No, no pasó nada, todo el mundo ponía que habíamos peleado y tal, pero no, la verdad que hasta ese día fue todo bien, no tuvimos ningún problema. Después de la Eurocopa tomó la decisión de traer a otros jugadores, yo la acepté y seguía haciendo las cosas en mi club, intentando hacer las cosas bien para poder venir. Y bueno, a día de hoy estoy muy contento de poder estar aquí porque lleva mucho tiempo sin venir y la verdad que para mí es un placer.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뭐 아무 문제 없었다, 뭐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근데 확실히 유로 이후에는 나는 소집이 되지 않아서, 나는 근데 소집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내 소속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결국엔 다시 소집이 돼서 나는 굉장히 기쁘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진짜로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사이가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재밌는 거는 뭐예요? 사이가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소속팀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다 자국 감독이라고 해서 국적이 같다고 해서 또 감독이라는 선수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해관계잖아요. 선수는 경기를 뛰고 싶고 감독은 11명만 내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독 코치는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루머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선수는 부정을 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루이스 엔리케가 이제 파비안 루이스에 다시 한번 또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이 또 어떤 식으로 조합을 맞춰갈지도 향후에 좀 볼만한 부분이겠죠.